차는 한번 주유를 하면 주유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8km에서 20km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야, 이게 뭐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뭐 전기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S클래스 6개월 탔거든. 네. 롱텀 시승기 대타이긴 한데 롱텀 시승기를 좀 찍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쵸? 롱텀 시승기를 찍으러 갑니다. 6개월 형 탔는데 요즘도 자주 타세요 차? 얘는 그래도 자주 타. 강원도도 갔다 왔어 얘 타고. 형 지금 6개월 정도 타신 거잖아요. 딱 6개월 탔어 지금. S클래스 내가 6개월 동안 많이 타진 않았는데 3,000km 정도 탄 것 같아. 2,500km, 3,000km 정도 6개월 동안 타면서. 그러니까 S클래스에 대해서는 그때 현석이랑 같이 시승기 남긴 게 있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가 있을까? 물론 가성비가 이 차가 1억 6천이에요. 신차 가격 1억 6천이고 등치하면 1억 한 7천 정도 하는데 1억 7천짜리 차를 어떻게 가성비 좋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엔 시장이 너무 좋아서 반도체 때문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차가 감가가 1원도 안 됐더라고. 와. 1000km 탄 거, 500km 탄 거 이런 걸 프리미엄도 붙어 있더라고요. 500만 원, 뭐 1000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예 신차급 한 1500 정도 프리미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S클래스는 예전에는 감가가 좀 많이 되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신차 출고하신 분들은 거의 감가 없이 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이 차를 어쨌든 400D인데 580, 500, 400D, 350 빼고 다 타봤거든요. 네네. 580이 당연히 더 좋죠. 롱바디기도 하고. 근데 가성비로 보면 이 차가 훨씬 좋다라는 말이 예전 시승기 때 남겼었고, 이 차가 내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시승은 뭐 순차감 편하잖아요. 네. 순차감 편하고 가속감이 되게 빠르진 않지만 뭐 괜찮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실내에서는 덜덜거리는 소리가 거의 안 들려. 네. 되게 좋아요. 되게 쾌적하고 외부에서 좀 덜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예전에 시승기 때로 남겨놓은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1000rpm에서 2000rpm 쓰면서 가고 있어요. 왜냐면 D 모드를 놓고 그냥 천천히 엑셀을 밟으면 2000rpm 다 변속을 해줘. 근데 고속도로에 좀 치고 나갈 때 여긴 내가 치고 나가야 돼서 딱 밟을 때 약간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긴 나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살짝 RPM을 쓸 때도 약간 덜덜거리는 느낌이 좀 나요. 그 느낌이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최소화돼 있고 이거 가솔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도 나름 쾌적해요. 근데 물론 이게 3년 4년 동안 유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디젤 차들은 3년 이상 타게 되면 덜덜거리는 게 좀 심해지거든.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 단점은 별로 없는 차인 것 같아. 컨셉에 맞게끔 딱 나왔잖아요. S클래스. 우리가 S클래스 기대하는 거는 뭐 스포츠성 이런 게 아니니까 적당히 그냥 빠르고 고속 안정감 좋고, 빠르다는 게 이제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 150km, 140km, 130km 이렇게 밟았을 때도 전혀 무리 없이 나가고, 그리고 뭐 코너 같은 데 돌 때도 크게 밀리지 않고, 골프장 갈 때도 승차감도 좋고, 나는 자율주행도 괜찮게 잘 되고, 자율주행이 테슬라만큼 되진 않아요. 그냥 고속도로에 차 맡길 때 자율주행 모드 딱 켜놓고 가면 이제 앞에 차와의 어떤 거리를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멈춰주고 자동으로 밟아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안 되는 차가 없죠 요즘에.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잘 작동을 하고요. 벤츠 그대로 그냥 작동을 하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게 연비예요. 이 차는 한번 주유를 하면 주유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안 타서 그런 것도 있는데 풀로 주유하면 거의 900km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정속 주행하면 거의 1000km 가까이도 가는 것 같아요. 리터당 트립을 찍어보니까 18km에서 20km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하면. 대박이다. 시내에서 근데 주행을 해도 연비가 되게 좋아요. 야, 벤츠 V6 이 디젤 엔진이 진짜 겁나 효율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처음에 시승기 찍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연비가 한 13km, 14km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근데 고속도로로 타고 새벽에 이제 막 골프장 갈 때 있잖아. 정속 주행해서 가잖아요. 100km, 110km로. 와, 정말 18km 이상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뭐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뭐 전기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급의 어떤 연비가 나오고, 기름 탱크가 그래도 작지 않아서 한번 다 채우고 나면 주유소 갈 일이 없어요. 한 달 내내. 그게 너무 편해요. 기름값보다는 주유소 갈 일이 없다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형이 지금 말씀하신 장점이나 가성비 같은 게 580에 대한 아쉬움을 상쇄할 만큼 만족하시는 거예요? 기사를 두고 타면 당연히 580 가는 게 맞고요. 제가 자가 운전을 주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580이 좋은 거는 뒷자리가 더 넓어요. 특히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이 더 좋고 옵션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길이에요. 길이에서 오는 차이인데, 내가 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 사실 길이에서 오는 차이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내가 운전하면서 아이들도 태우고 다니고 이러면 이제 뒷자리 이 정도면 아이들도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고, 제가 보통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다니는데 기사분이 거의 운전을 하세요. 네네. 뒷자리에 타고 다니는데 에스컬레이드는 엄청 커요. 그래서 골목에 들어갈 때 부담이 되는 데는 이 차로 바꿔서 가요. 제가 그 에스컬레이드 말고 이 차로 운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내가 뒷자리 타고 가거든. 근데 나도 성인 남자고 키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 뒷자리 타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앞좌석을 좀 밀면 별로 불편하지 않아.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영정이랑 갔을 때 580을 뒷자리에 타고 가봤는데 580이 더 편하긴 하더라고. 뒷자리에 탔을 때 그렇고, 운전을 하면 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 580 가솔린 엔진 V18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럴 때 약간 덜덜거리는 느낌이 없어 좋긴 하고, 근데 그런 차이
차이가 명품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명품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거고 명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디테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보면 400D가 580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가격 차이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차이가 그거 작지가 않아요. 6억짜리 차이 7천만 원이면 고작 10% 1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1억 6천짜리 차이 7천만 원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40%가 더 비싼 차는 당연히 더 좋아야죠. 그리고 580 같은 경우는 그때 현석이랑도 지적을 했지만 그 리어 엑셀 들어가고 여기 능동용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네네. 이게 패키지로 묶어 1,000만 원짜리 또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 구매 가격은 2억 1,800이 아니고 2억 2천 얼마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차이 나는 금액이 한 7천만 원 나요. 7천만 원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자가 운전을 하고 주유소 가기 좀 귀찮고 기사분을 안 쓰신다라고 하면 400D가 저는 더 효율적인 선택이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뭐 주로 운전해 주신 분이 따로 있고 내가 기사를 쓰는 상황이고 이러면 굳이 400D를 안 사고 580 사셔도 뭐 괜찮지 않느냐. 근데 뭐 기사 월급 다 주고 하시는 분들은 뭐 7천만 원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 기사를 쓰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비용 처리하잖아요. 대부분 뭐 법인에서 쓰는 거니까 비용 처리할 거 아닙니까? 다 개인 돈을 준 사람이 어딨어요. 업무적으로 쓰는 차가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출퇴근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580이 더 맞겠죠. 근데 가격 메리트만 봤을 땐 얘가 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6개월간 지금 타 오시면서 잔고장 같은 건 어떠셨어요? 초반에 능동용 앰비언트 라이트가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벤츠 센터에서 해줬고요. 그리고 센서 하나가 불량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센터에서 그냥 다 해줬고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초기 불량이 좀 있긴 있었어요. 400D가 좀 초기 불량이 있는 차들이 있대요. 소소한 문제들 말고 엔진에 좀 문제가 있는 차들이 있다 그러대요. 그런 차들은 저는 아직은 제 주변엔 없어요. 제 주변에 400D를 되게 많이 타시는데 제 주변에는 그런 어떤 중대한 결함을 가진 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차가 초반에 나오면 다 불량이 조금씩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큰 문제 아니에요. 차는 결국 엔진하고 미션만 제대로 돌아가면 경고등 이런 거 센서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걸 교체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첫 차를 사면 보증기간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를 해줘라. 네. 그런 문제들은 어떤 브랜드나 있는 거니까 초기 불량은 아주 소소한 그런 문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쫑피디 타보면 승차감 되게 편하잖아. 너무 편하고 벤츠에 제일 좋은 건 이 시트야, 시트. 네. 근데 이 시트도 내가 이제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해보니까 3시간 운전했었거든, 돌아올 때. 네네. 갈 때 내 와이프가 운전을 했고 내가 옆을 탔는데 이 시트가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좀 불편하더라. 한두 시간까지는 되게 편한데 확실히 4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는 어느 차를 타도 그건 어디를 앉혀도 사실 S클래스에다가 여기다가 좀 쿠션 같은 거 조금 더 대줬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퇴근하고 2~3시간 정도 거리 가고 이런 거는 S클래스가 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가 내가 운전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되게 좋아요. 특히나 이번 신형 에스컬레이드 승차감도 되게 좋아졌고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골목길에서 운전하는 게 좀 불편한 거? 이것 빼고는 정말 에스컬레이드가 굉장히 좋은데 에스컬레이드가 그래도 이제 SUV이고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무거우니까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이 잘 들어가고 이 노면의 어떤 불규칙한 부분들 감쇄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신형이 되게 잘 돼 있다 해도 그래도 S클래스가 더 좋아요. 무게에서 오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SUV는 그래도 SUV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레인지로버 보거나 이것도 되게 편하지만 그래도 S가 더 편해요. 운전할 때의 편안함 자체는 S를 따라올 차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거를 넘어가려면 이제 롤스로이스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 뭐 4억, 5억, 6억씩 하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가 또 없죠. 이 가격대에서는 역시 벤츠가 짱이구나. 저는 뭐 제가 사서가 아니라 저는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차를 산 거고 되게 편하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형께서 어쨌든 이 차를 타면서 제일 만족했던 건 말씀 들어보니 연비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연비만 좋은 차 타려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 타면 되지. 그러면 이 차를 어쨌든 6개월간 쭉 타오시면서 나 이거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 싶은 거 하나랑 이거는 그래도 좀 아쉽더라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제일 좋은 건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어디 가도 안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게 S클래스고 그렇다고 되게 비싸지도 않고 사실은 연비를 좀 신경 안 쓰고 더 럭셔리한 것과 편안함을 추구하면 롤스로이스 사면 되는 건데 근데 가격이 또 비싸고 연비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연비, 디자인 그리고 어디 가서 안 빠지고 승차감도 편하고 짐도 꽤 많이 실리고 이런 거를 두루두루 밸런스 있게 갖춘 차가 S클래스인 거고 그래서 S클래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연비만 생각하고 사면 테슬라 사면 돼. 전기차가 훨씬 싸요 사실. 연비라는 게 얘도 리터당 거의 고속도로에서 18km, 19km로 가는 차고 도심에서도 10km 이상 나오는데 기름값이 차이 나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뭐 한 달에 1~20만 원 차이 나겠지. 나봤자 10만 원 이렇게 차이 나겠죠. 많이 타시는 분들도. 연비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1억 6천짜리 차를 신차로 사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근데 연비가 좋으면 주유소를 덜 가기 때문에 덜 귀찮잖아. 주유소 자주 가면 귀찮거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 거기다 승차감도 좋다. 골프장 갈 때도 편하다. 뭐 차에 2개는 그냥 겉돈이 실리고 3개도 어떻게 꾸겨놓으면 되는데 3개는 비추고 기사를 두고 이 차를 뒤에 탔을 때에도 물론 숏바디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고 꽤 편하게 갈 수 있고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도 뒤에 태우고 내가 라이드를 많이 했었는데 되게 편하시다고 되게 좋다고 차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고 장인어른이 7시리즈를 타거든. 7시리즈보다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단점은 전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디젤 특유의 덜
덜덜거림. 밖에서 들었을 때 안에선 잘 안 들려요. 거의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네. 지금 시동 꺼진 상태 아니거든요. 안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거의. 되게 정숙하다 디젤치고 이런 느낌인데 밖에선 약간 그 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럭셔리 세단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기차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롤스로이스도 전기차로 다 전환한다 그랬거든요. 내연기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V12 엔진을 버리고 어떻게 초록셔리 차를 논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V12 특유의 질감이 있거든. V12 엔진의 회전 질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맨날 회전 질감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보면 알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확실히 내연기관 차에서는 럭셔리 세단이면 V12가 제일 좋습니다. 엔진이 돌아갈 때 회전 질감과 약간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좀 나고 최대한 절제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요. 확실히 초록셔리 세단은 S650 롤스로이스 V12 엔진 이런 게 진짜 좋긴 좋은데 근데 럭셔리 세단이 궁극적인 지향점 어쨌든 편안함과 정수성이잖아요. 네.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은 전기차에서 모터 돌아가는 소리 좀 나고 뭐 그렇지만 그거 다 잡을 거란 말이에요. 네, 기술적으로. 그쵸. 모터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고 회전제동을 안 하고도 회전제동을 하면 사실 정수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차가 네. 울컥거리니까 그걸 하나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배터리가 오래가게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배터리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롤스로이스에서 그렇게 공헌한 게 왜 걔네가 그렇게 공헌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만큼 조용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12기통 엔진에 방음제를 많이 넣고 엔진 마운트를 뭐 여러 개를 달고 좋은 걸 달아서 엔진의 진동을 다 잡고 해봤자 시간 지나면 어차피 덜덜거려요. 네. SU600도 덜덜거립니다. SU600도 한 5년 타면 덜덜거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전기차로 모터로 돌리게 되고 하면 훨씬 정숙한 차를 만들 수 있죠.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는 어차피 극복이 될 애들이고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전기차들은 막 한 번 충전하면 키로수도 많이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조차 더 극복이 되고 더 다음 세대 전기차가 나오고 이러면 결국 럭셔리 세단의 궁극적 지향점은 전기차다. 형 말씀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숙성이란 면에서 차들 간의 격차가 되게 줄어들겠네요. 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엔진 기술 자체가 획일화되기 때문에 네. 줄어들게 되면 이제 하체 세팅 능력이라든가 근데 이게 더 쉽지가 않아. 왜? 테슬라를 한번 봐봐. 테슬라 엄청 불편하거든. 내가 테슬라 일부러 까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뭐 다 이해가 됐어요. 그거를 잡는 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을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실내의 어떤 감성 실내의 어떤 그 인테리어 디자인과 소재와 이런 거에 어떤 싸움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간의 싸움이 네. 되겠죠. 기존의 벤츠 V12 엔진이 되게 좋은 엔진이거든요. 그 엔진이 가지고 있었던 특장점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사실은 슈퍼카 세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페라리가 내연기관 엔진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란 말이야. 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페라리의 장점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페라리는 어디서 감성을 찾을 거예요? 페라리가 이번에 296 GTB 새로 나오는 신모델이 V6 모델이잖아요. 네, 네, 하이브리드 네. 다 그렇게 가게 돼 있고 V8조차도 버렸어 페라리는 이미. V8도 이제 버리고 V6로 가게 되고 그럼 다음에 가면 스텝이 뭐겠어요? 전기차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당장은 안 없어지겠지만 10년 뭐 15년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때도 페라리가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에 비해서 특장점을 가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페라리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페라리를 사랑했던 거는 감성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쵸. 빨라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빠른 거의 영역은 어차피 맥라렌도 겁나 빠르고 람보르기니도 겁나 빨라요. 빠른 걸로만 자기를 특징화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고회전 엔진에서 가지고 있는 페라리의 노하우는 사실 어떤 브랜드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람보도 못 따라갔어. 엔진의 필링과 그 질감과 이런 거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차별화할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서 감성을 만들 거니? 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래서 맥라렌이 오히려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맥라렌이 사실 엔진 제일 못 만들거든. 그래서 그 특장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페라리가 고민이 거기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이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워낙 이제 페라리는 브랜드 네임밸류 충성 고객들이 많아서 쉽게 시장에 안착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특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태까지 확실한 특장점을 지켜왔었죠. 엔진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전기차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비교의보다는 덜 비교의인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 좀 많이 들어보니까 쉽게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페라리의 아성에 좀 눌려있던 브랜드들에게는 좀 이렇게 기회가 온 걸 수도 있고 거기에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하겠죠. 네.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는 S클래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음 세대 모델이 가도기적인 모델이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모델이 이제 진짜 럭셔리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때가 오면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네. 그것도 일바로 계약 걸어놓고 사야죠. 진짜 우리 세대가 마지막 내연기관 세단을 타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대가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롱텀 시승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도 네네 어떤 롱턴 시승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차를 타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 가격대라면 계속 타도 되는 플리스를 끊든 일부 리스를 끊든 현금차로 사든 간에 사실 이게 뭐 당장은 반도체 문제 때문에 당장 감가가 많이 되는 차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타도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차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